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것도 궁금해요. 네. 반대로 본부장님께서 여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혹은 또 어떤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안 좋게 보시는 자산이나 산업 어떤 것들 혹시 생각하시고 계세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기회가 되면 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장기로 하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저도 뭐 이제 아주 상승이 아주 급박하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이제 운용을 하면서도 레버리지를 키웁니다. 레버리지를 키우는데 그거는 단기예요. 단기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키운다고 해서 그 포지션을 맨날 며칠을 가져가지 않아요.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그날 이제 끄고 다시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날 그럼 또 이제 이만큼 투자할 정도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좋냐, 전일 시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또 이제 레버리지 키워서 투자를 하고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그거를 이번 달은 뭐 한 10% 올라갈 거니까 한 400% 지르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이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고점에 레버리지 투자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거 지금 오늘 그 금리 발표하고 고점 딱 뚫었잖아요. 네. 이제 최고점에 2021년 때 투자했으면 저 아래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놔둔 거.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작년 10월 제일 하락 때 샀던 레버리지는 지금 한 200~300% 정도 수익도 나 있더라고요. 네. 레버리지를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게 된 게, 장기 투자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대요.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또 그런 영상 컨텐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계속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락이 절대 담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안 좋은 산업군이나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얘기했는데 딱 레버리지를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 가는 그 부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3배짜리 미국의 그 레버리지 많이들 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도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남들과 다른, 혹은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투자 방법 또는 투자에 대한 마인드 있으시면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이제 투자의 구루나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제가 뭐 남들과 좀 달리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냐,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위험 자산을 투자해야 될 때냐, 투자하지 말아야 될 때냐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위험 자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하는데, 위험 자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제 그거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지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미국의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투기 등급의 이제 투기 등급 채권들을 모아놓은 ETF, 그다음에 투기 등급 채권들을 투자하는 펀드, 그 펀드들의 유입 자금 나가는 자금을 봐요. 왜냐하면 그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 같은 주식을 좀 많이 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똑똑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을 더 깐깐하게 보세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매크로의 선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투기 등급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깐깐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 펀드의 자금이 좀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시장의 적색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11월 달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11월 첫째 주에만 해도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ETF에 자금이 일주일에만 10%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펀드 사이즈 10% 넘게 첫 주에 쫙 밀려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 정도면은 요즘은 그 투자를 ETF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 똑같은 그 자산에
선수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선수 입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제 그게 감지가 됐으면은 저도 이제 같이 따라서 달려야죠. 이제 그래서 좀 저도 11월 달에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지표들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주식도 바꿔야죠. 이제 뭐 내가 테슬라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맥도날드나 펩시 같은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도 뭐 투기 등급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만약 적색 신호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이제 단기채 완전 현금성 자산으로 좀 바꿔놓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좀 위기에 좀 대응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하고 만약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죠. 네. 네,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메인이 주식이라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위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들에 제가 느끼는 점이 있다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눈여겨보라는 것. 네. 하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 전에 5%도 찍었었죠. 네.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이었고 미국채만큼 안전자산이 전 세계에 없잖아요. 네. 근데 또 기업들의 이런 뭐 중소기업 회사채 같은 경우 아주 일부지만 소량 네. 같은 경우 투자할 경우 지금 엄청난 모멘텀을 가질 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자산을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주식만 그 보지 말고 여러 분야도 이제 같이 확인하라는 거. 네. 주식 채권도 물론 어렵지만 주식보다는 그래도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조금 쉽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하고는 좀 이제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자산군을 확실히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면 결국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그냥 ETF로 그냥 시장 그렇죠. 전체에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 원칙을 갖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네.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데 네. 본부장님 혹시 투자의 원칙 어떤 것들 갖고 계세요? 아까도 좀 비슷한 말씀을 좀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제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정립을 어느 정도 저도 좀 이제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참 드리기가 어려운 거는 근데 그 원칙이 어느 순간에 그게 내 원칙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찰리 먼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낚시를 하고 두 번째는 그 원칙을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사실 이제 멋있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제 제가 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지금이 위험 자산에 맞는 시장인가. 네, 그거를 이제 일단 먼저 고민을 하고 이제 그게 통과가 돼야 투자 자산을 골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산과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투자를 계속하면서 끝까지 팔지 않을 자산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간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이라고 얘기했는데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시간을 꽤 오래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의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의 전략을 제가 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정도를 써요. 한 달 정도를 써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애플을 사더라도 애플을 뭐 5%를 채우는데 뭐 오늘 다 채울 수도 있겠죠. 오늘 다 채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이제 좀 시장을 보면서 이제 좀 저는 채워가는 편이에요. 네.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네. 또 이제 골라야죠. 어디에 투자할지. 네. 또 하나, 내가 투자하면 이 자산을 끝까지 팔지 않을 수 있는가? 네. 정말 그 장기 투자의 제일 그 기본적인 핵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 기업 된다 하고 네. 뭐 한두 달 있다 빼고 네. 사실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투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한두 번만 맞지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수백 번씩 맞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장기 투자라는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내가 투자한 자산을 끝까지 팔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첫 번째 책을 쓸 때 이제 해외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쓸 때 가장 강조했던 게 핵심 자산이었어요.
끝까지 팔지 않을 자산을 스스로를 설득했는가. 그래서 뭐니 그게 부동산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이 투자 자산이고 나는 이 부동산을 끝까지 안 팔 거야. 그러면은 저한테는 집이 일단 핵심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위성 자산이 되니까 굉장히 편해지겠죠. 이것저것 막 이제 샀다 팔았다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집은 집이고 나는 투자 자산은 투자 자산대로 따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이 주식을 아니면 나는 또 이 지수를 나는 또 이 ETF를 또는 이 펀드를 내가 투자가 끝나는 그날까지 팔지 않겠다라는 자산을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가장 사실은 잘 맞는 게 앞서서 계속 말씀주셨지만 미국 S&P 500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1970년도서부터 2020년도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S&P 500을 월별로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년도 1월 1일 날 투자를 했으면 72년도 12월 달에 그거를 이제 빼는 거죠. 그럼 3년 투자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월 투자를 해가지고 쫙 늘어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 몇 년이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요? 지수인데 거의 한 80% 나와요. 와, 높은 거네요. 네, 엄청 높죠. 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오일 쇼크 때 돈을 뺀다. 하필이면 금융위기 때 돈을 뺀다.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은 미국 투자에 있어서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의 금쪽 같은 돈을 손해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균 수익률도 한 7, 8% 수준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복리까지 계산을 해서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큰 수익인 거죠. 이제 혹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제 제가 뭐 그런 말씀드리면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신앙심을 미국 주식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심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앙심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심은 그럼 언제 꺼지냐? 그럼 그 돈은 언제 빼냐라고 하면 마지막에 팔 거 다 팔고 진짜 써야 될 때 그때 빼는 거예요. 큰 돈 들어갈 때 이제 결국에는 이 투자를 그만할 수밖에 없을 때 빼는 거지. 이거를 중간에 미국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코스닥으로 좀 들어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계속 나의 대들보처럼 지켜줄 친구예요. 넣었다 뺐다 할 친구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위성자산들은 4-5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이제 그때 빼고 다시 또 공부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다른 것들을 자신 있게 하게 되거든요. 22년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이 주식이 떨어지고 다 이제 힘드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2년도 6월 달에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 이제 주말에 이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수많은 PB분들이 이제 엄청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자산이 다시 돌아올까? 지금 벌써 손해가 이만큼이 났는데 제가 그때 딱 이제 찝어드린 게 내년 말쯤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딱 이제 그 말쯤이 왔잖아요. 근데 보면은 웬만큼 투자를 좋은데 하셨었으면 다 회복을 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의 일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시면 그런 이제 신앙심을 키워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네. 진짜 중요한 신앙심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교회입니다. 네. 지금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투자의 원칙 이야기 해주시는 과정 중에 내가 끝까지 팔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장기 투자의 마인드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파는 타이밍은 모든 사람마다 다르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이게 계속 상승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평생 보유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큰 돈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에 사는데 이제 전세집으로 옮긴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드디어 내가 이제 그 꿈에 그 내 집 마련을 실현을 한다든지, 그렇죠. 혹은 뭐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은 자제분들이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큰 돈이 나갈 때나 매도를 하는 거지. 이거를 빼갖고 이번에 옮겨서 어디 뭐로 간다, 로봇주로 간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60-70%는 60% 이상의 핵심 자산을 두고 뭐 5%씩 8개는
정해놓고, 예, 그 5% 정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가만히 놓으면 또 심심하시잖아요. 또 아니면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5% 투자해가지고 20% 손해 나 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데미지가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떨어질 동안에 조금 더 있으면은 미국 주식이 그만큼 더 올라가요. 그래서 충분히 그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장기 투자 플러스 분산 투자. 네. 네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게스트분들 오시면 항상 여쭤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 아까 얘기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젊은 사람이니까 좀 욕심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다 그러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힘든 영역이거든요. 네.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영역인데,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레버리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인버스는 엄두도 못 내겠고요. 네. 어떤 장점과 단점,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야간 아르바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알바 나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도 심심할 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밤에 좀 일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는 이제 그런 좀 비슷한 직업인데 이제 만약 실제로 이제 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밤에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집에 올 때. 그 기분을 아시죠? 별로 좀, 네, 좀 그렇잖아요. 남들과 이제 달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남들이 한참 출근해서 이제 아침에 일하고 점심에 뭐 먹을까 이제 고민할 때 이제 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집이 아무리 암막 커튼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빛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아침에 자는 잠이 그렇게 깊게 자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 숏 포지션을 잡고 인버스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투심을 안정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약간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교육도 받아왔고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게 교육을 받아서 커왔잖아요. 근데 인버스 투자를 하는 거는 세상이 망하는 거에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생각의 흐름을 역으로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버스 투자나 뭐 이런 숏 투자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0% 정도의 핵심 자산을 구성을 해서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다. 뭐 아니면 미국 주식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니면은 뭐 어도비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브로드컴이나 이런 주식들을 쫙 투자를 해놨는데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핵심 자산은 팔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때 인버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팔진 않을 건데 지금 이 주식이 떨어질 때 지수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5% 10% 가지고 해지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덜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장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았어요. 맞아서 해지를 한 10% 해지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주식들도 막 떨어졌겠죠. 20-30% 떨어졌겠죠. 근데 해지를 걸었는데 그 해지로 해가지고 한 10% 벌었어요. 이제 10% 벌었다.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그 방어가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10% 원래 원금은 남겨놓고 나머지 주식 가지고 이제 주식이 떨어진 거를 이제 물을 타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핵심 자산은 저의 대들보고 앞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물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먹을 때는 저는 인버스 투자는 저는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비우고. 몰빵으로. 네. 지금부터는 세상이 망할 거야 라는 걸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빅숏 영화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네,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제 조그만 부티크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도 4명이서 이렇게 그 뉴욕 허드슨 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제 포지션 청산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거의 끝이 나요. 그 표정을 보셨으면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거예요.
예,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물론 인버스트 투자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돈을 벌든 까먹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 인버스트 투자도 나쁘지 않다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스트 투자는 아직 건드려 한 주도 안 사봤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인버스트를 왜 못하겠냐면 그 주식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7대 3으로 상승 하락하잖아요. 네. 나는 7을 놔두고 도저히 3에 베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인터넷 카페에 네. 10만 명 있는데 가서 네. 보면 어제 쇼쳐서 얼마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된 건 아니지만 네. 시장이 하락했으면 번개 네. 맞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아주 일부지만 해지 수단으로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방어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는 네, 것. 그렇죠. 네. 하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해주신 이야기의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돈은 그러니까 비관론자는 얘기는 그럴싸한데 네. 결국 돈은 낙관론자가 번다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 그 중장년층 분들, 50대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개별주보다는 ETF 투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지금 같은 교잖아요. 네. 네. 미국 중심으로 이제 저희는 지수를 투자하자는 의견 갖고 있는데, 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수 투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걸러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S&P 500을 실질적으로 그 지수를 이제 벤치마크로 두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두고 그 벤치마크를 이기는 운용을 저도 실제로 해보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지수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지수예요. 그래서 그 지수 투자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서 투자해 볼 법한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S&P 500이 지난 이제 10년 넘게 저금리 시대를 겪고 오면서 상위에 있는 마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M7 이런 주식들이 미국 전체의 시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주식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 주식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도 어떤 분들은 그 주식들이 성장주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종목을 거론을 하면은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넣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종목들을, 엔비디아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 성장치를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몇 개의 종목을 빼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있는 4-5개의 종목은 사실은 다 퀄리티 주식이에요.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식을 6개, 7개로 이제 스타일별로 이제 구분을 할 때 ROA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을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퀄리티 주식들이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 주식들이 다 성장주였어요. 그로스에 분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퀄리티로 들어가 있고, 이제 퀄리티의 대표적인 주자가 애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그 지수에 대해서 이제 아까 M7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제가 편집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나스닥100 같은 경우는 빅7 빅7의 비율이 네. 50%가 넘어가서 네. 올 여름엔가 특별 조정을 했어요. 네. 네. 조절을 해서 비중을 줄였는데 네. 이게 또 늘어나서 네. 또 50%가 또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대장주의 그 안전한 모멘텀이 네. 힘이 막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대장주 같은 게 다른 주식은 예를 들어서 꼭지에도 들어가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네.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하락장 때 물론 작년에 엄청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반등되는 모멘텀 상승이 굉장히 크고 또 안전할 것 같다는 이게 든든하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장주조차도 잘 가려내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ETF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S&P 500 ETF 저도 아주 좋아하는 ETF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그 배당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해요. 네. 그 배당주가 작년 하락장 때 특히 인기가 진짜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또 최근에는 원래 배당주 타겟은 그 중장년층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근로소득이 끊기신 분들. 네. 그런데 최근엔 젊은 사람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당주 쳐다도 안 보세요. 왜냐하면 결국 제살 깎아먹기다. 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또 어떤 게스트분들 제가 또 여쭤보면 아니다 배당주 반 이상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네. 소득 끊기신 분들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이 극과 극인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배당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배당주를 하실 거면은 이제 그 시기마다 달라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주를 하실 거면 채권을 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여튼 이익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래서 채권을 하시는 게 나은데 이제 배당주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쓴 책에 이제 해외 주식 투자 지도라는 책에 배당주를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시기도 제가 짚어놨는데 배당주는 작년 같은 시기가 맞아요. 작년 같은 시기가 맞는데 이제 어떤 시기냐면 이제 지금 미국장을 이제 쭉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1, 2년 더 뒤에 이제 S&P 500이 5천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5천을 넘어가는 시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의 시기는 상승을 하다가 살짝 눌림목이 있는 시기예요. 그렇죠. 길게 놓고 보면 작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럴 때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락했을 때에 그러니까 2008년도처럼 이렇게 내리꽂을 때 코로나 때처럼 내리꽂을 때가 배당주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 장기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상승의 갈피를 찾지 못할 때, 예, 그럴 때가 사실은 배당주가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계속 지속 우상향 이제 방향을 그려왔잖아요. 여지껏 그려왔는데 쭉 상승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 이 주식이라는 친구가 더 올라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 주식이라는 친구를 지수를 따라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퀄리티 주식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돈 버는 친구들 주식을 사요. 근데 아니야,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당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진을 깔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 그러면 배당주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3% 이상의 높은 상황이면은 차라리 채권을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주를 볼 타이밍은 저는 좀, 물론 이제 좋은 배당주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다른 쪽을 더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배당주와 성장주, 물론, 투자는 평생 항시해야 되지만, 시기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이제 투자를 플랜을 짜고, 그때부터 중심적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네. 배당주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보다는 횡보할 때나 네. 아무래도 지금 지켜야 될 때 지수를 네. 눌러줬을 때 하라는 네. 좋은 포인트 하나 짚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나 뵙게 된 계기가 출판사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생각보다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정보도 많이 듣고 다행입니다. 재미있고 네. 공부도 많이 됩니다. 네. 그 책 이야기를 하실 시간을 좀 드릴까 해요. 네네. 책 제목이 좀 길긴 한데 네. 나는 당신이 달러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예. 달러 투자라면 이제 미국 중심의 투자에 관한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책 목차대로 제가 좀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네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왜 달러 투자인가? 네. 달러 투자에 대해서 개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 해주셨나요? 일단은 좀 굉장히 그 맥을 잘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달러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1가 지금 그러면 들어갈 타이밍이 좋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사실은 좀 그런 어떤 편견이나 이제 그런 사고의 틀을 좀 깨드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다 원하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떨어지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덜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달러 투자를 이제 강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달러가 금이죠. 우리가 금 좋아하잖아요. 이제 금을 사실은 달러라고 생각을 하면 될 만큼 그 역사의 어떤 스텝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투자를 저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네.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화폐라는 거는 모든 화폐는 가치가 다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 그 모든 이런 그 화폐 중에서 달러가 그나마 가치가 덜 떨어지는 자산이다. 네. 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그 좀 이 이야기에 대한 또 반대되는 질문도 또 하나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저희가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 그 다른 전 세계 시장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중국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바닥 기고 있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홍콩을 그 먹은 그 정치적인 이슈가 생긴 이후로부터 홍콩 같은 경우는 자산이 지금 엄청나게 빠져나왔어요. 너무 많이 빠져나왔죠. 그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중국에서 최근에 그 위안화 시스템 결제 그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브릭스 국가들만 참여해서 뭐 좀 하다 말겠지 하고 했는데 와 얼마 전에 여기에 최근에 사우디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그 중국 은행도 그 이번에 오픈을 했고 그 중국 ETF들이나 중국 그 사우디 자본들이 이제 중국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안화 결제 혹시 달러 투자자로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그 혹시 전 세계 그 경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에 불과할지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페트로달러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제 달러가 전 세계의 이제 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든 분이 이제 헨리 키신저, 100세의 헨리 키신저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가 만드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우디 왕가의 이제 파이잘 국왕이랑 이제 딜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사우디 왕가의 안전과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나는 이제 그 기름을 이제 대량으로 사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대신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기름을 사오면 달러를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러를 가지고 오펙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받은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국채를 사기로 한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잃은 게 없어요. 그러네요. 채권은 나갔고 나갔던 달러는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잘 돌아가잖아요. 일단 그러면은 좋아. 그럼 이거 가지고 또 뭐 할까? 이제 응용을 해야죠. 이제 중국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뭘 하냐? 어디네 물건 만들고 전 세계에 모여봐. 그리고 WTO에다가 중국 넣어주면서 만들어봐. 그 다음에 그럼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미국이 열심히 사주죠. 열심히 사줍니다. 그러면 달러가 또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럼 중국이 뭘 하냐면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줘요. 그러면 미국은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국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각 그 중앙은행들에서 본인들의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환율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미국 달러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이자가 나와야죠. 이자가 나와야지 이제 그게 더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미국 채권이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이제 위안화를 씁시다라고 이제 도와준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로 돈을 받고 기름을 주고,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가지고, 브라질 입장에서는 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 채권을 사야 돼요. 그렇죠. 미국 채권이 아니라. 미국 채권 가면은 5.5%나 주는데 지금 기준금리로 여기 가서 이 중국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러네요. 사시겠어요?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안화에다 갖다 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끼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안전성.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싸움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앞길이 창창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길이 창창하는 거는 미국은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은 애플, 컴퓨터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전기차 1등은 테슬라.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AI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이겼어. AMD는 어느 나라 할 거야? 역시 미국 거예요. 다 미국 거예요. 다 미국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거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채권에 대한 비전도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그 좋은 정보를 오늘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딥하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위안화 결제를 하는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달러를 푸는 이유도 다른 나라들이 투자하고 다 걷어들이는 게 결국 또 자기네 채권 살 거니까, 이 채권에 대한 모멘텀으로 경제를 정말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정말 플랜을 잘 짜놨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시스템들을 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런 시스템 안에 껴서 싸움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저도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다른 시장에 또 달러의 패권이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네. 그 궁금증 혹은 걱정이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여쭤본 거거든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환율의 역사에 대해서도 책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환차익이 많이 났던 시기와 환차손이 났던 시기도 책에 적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담겨 있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환차익이 많이 났었던 시기는 작년 2022년도죠. 사실 이제 뭐 끝에 가가지고는 한 6% 정도밖에 수익이 나진 않았었는데 한 3분기까지는 사실 거의 한 2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네. 환차익으로요? 환차익으로만.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이 1월 1일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25%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40%가 더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65%까지 작년에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그 25% 떨어질 때까지 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이 20%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계좌 열어봤는데 테슬라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나는 잘 샀지. 그러니까 5%밖에 안 떨어진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25%가 떨어진 거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해놨으면 지금 주식을 던졌어도 되는 타이밍인데 환 때문에 이게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몇몇 분들한테 사실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환차익이 좀 많이 났었던 경우인데 이제 그 환차익이 많이 나는 케이스가 이제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원화가 약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금리를 올릴 때, 근데 금리를 올릴 때 정작 그러진 않아요. 이제 금리를 강하게 올릴 때 그렇고, 금리를 올리기를 좀 약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논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환차익이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질 때, 이제 그때 환차익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라든지 이제 시장에 달러 자산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던지는 거죠. 던지고 이제 달러를 찾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케이스인 거죠. 뭐 IMF 때 2,000원 가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에 달러가 이제 원화 대비 이제 강세를 가고 이제 환차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이제 이거를 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보통 드리죠. 예, 달러 스마일이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미국 채권도 막 사고 싶고 미국 주식도 막 사고 싶고 그러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국의 돈으로 환전을 막 하겠죠. 예, 환전을 막 하겠죠. 그럼 달러가 막 강해지는 거예요. 달러가 막 강해지면 나의 돈은 약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환차익이 좀 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이제 너무 이제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위험해지면은 미국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던 미국의 큰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 이제 뿌려놓았던 자산을 던지고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현금을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일 때 그때가 되면은 또 다시 또 이제 환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그게 아닌 상황은 중간은 이렇게 살짝 이제 파져 있다.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은 정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달러 때문에 주식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와, 환히 방어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에 그 1,400원 갔을 때 있죠. 네. 엄청 떨어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되더라고요. 네, 막아주죠. 네. 근데 꽤 막아주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어디에 투자했는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달러로 해서 미국 주식 그냥 직접 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와 환율이 방어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FMC 발표하고 금리 동결 발표하고 네. 시장은 폭등했는데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는 지금 뚝 떨어졌더라고요. 뚝 떨어졌죠. 네네. 저는 아침에 환율 안 봤는데 네. 그 댓글들을 보고 네. 환율을 뚝 떨어졌다고 네.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신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3원 정도 아마 오늘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구나. 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까? 원달러 전망이 어떻게 될까? 사실 잘 모르죠. 예. 네. 사실 잘 몰라요.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별일이 없으면 큰 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금리를 몇 번 내리면서 서너 번 내리면서 쭉 갈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는 지금의 강세 기조보다는 약세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지난달서부터 사실은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워낙 강세 요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내년을 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을 오픈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 S&P 500으로 나는 10% 벌었어. 지수가 내년에도 1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환도 10%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똔똔이 되는 거예요. 예,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ETF들, S&P 500이라도 해지를 할 수 있는 ETF나 아니면 펀드들 이런 거를 조금 섞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주식은 환을 오픈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환을 오픈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해지되는 상품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주식에 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는 해지되는 ETF나 해지되는 상품으로 좀 교체를 해서 똑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환 방어를 조금 하시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달러 투자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깜빡했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도 네. 기억났어요. 같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투자하더라도 네. 뭐 환율 해지하고 네. 안 하고에 따라 이 전략에 따라서 수익률도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네, 갈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환은 아예 너무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고 너무 많이 등락이 계속 네. 되는 부분이라 뭐 일정 뭐 몇백 원에서 얼마까지는 뭐 이 안에서 놀겠다라고 네. 그냥 생각하고 네. 그 안에 어디까지 환율까지는 저는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환 해지 어떨 때 보면 환 해지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때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해지에 대한 수단도 정말 잘 활용해야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의견 있으신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ETF 중에 팡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네. 국내에 상장된 대형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가 있는데 그 ETF를 올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괜찮죠. 꽤 괜찮은데 만약에 작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깨지는 거죠. 만약 환이 많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시기를 아까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는 시기는 사실은 해지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픈형을 투자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나마 금리를 조금 낮추는 시기에는 그래도 다 해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해지하는 비중을 좀 넣어서 그 시장을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업자들은 그냥 원달러 선물을 그냥 숏을 쳐버리니까 이제 숏을 잡아버리면 이제 매도를 시켜버리면 그럼 이제 환을 방어를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그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들은 그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TF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해지에는 비용이 듭니다. 해지에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약에 미국의 10%의 S&P 500이 주식이 낮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지형을 투자를 하게 되고 환이 하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2%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8%가 되는 거죠. 8%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다른 변화가 있었다, 환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내 수익을 보전을 하는 거죠. 똑같이 10%를 벌 수가 있는 거죠. 네.